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의료 대란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제 계엄 의혹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연일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화요일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하셔야죠. 예,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이 당직도 맡으셔가지고 바쁘신데, 네, 당직 때문에 이제 방송 못 나오시고 이러신 거 아니시죠? 제가 이제 오히려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예. 제가 이제 월수금 아침에 하는 최고위원회 그 배석을 하는데 그 9시 반은 공개 최고위 전에 8시 반부터 회의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거기에서 따끈따끈한 우리 당내의 정보들을 제가 많이 아니까 그래요? 아마도 가장 빨리 이런 방송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야당에서 지적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 지 이제 하루 만이니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반에서 제기한 이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도 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괴담을 유포하냐, 그리고 뭐 나치, 스탈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비판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네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계엄령 선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그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2017년도에 그 기무사에서, 지금 현재는 방첩사라고 하죠. 기무사에서 조현천 그 사령관이 작성했다가 그 2017년 12월달에 미국으로 도피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도피했던 일이 있었고, 그 조현천 씨가 김용현 씨 또 군대 동기랍니다. 우연인지 그래요? 뭐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예, 그런데 이제 그 23년도에 네. 그 3월달에 이제 정권 바뀌고 갑자기 귀국하잖아요, 조현천 씨가 미국에서. 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달에 내란 예비 음모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요, 검찰에서.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죄만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 계엄 문건을 실제로 작성했다라는 게 재판에서도 다 뭐 그 중령 그 당시에 그 작성한 뭐 실무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계엄을 핵제했던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게 윤석열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어제 우리 박선원 의원이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잖아요. 네. 최근에 경호처 그 관저로 가장 그 정보 라인하고 하는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방첩사 사령관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에 이제 그 방첩사가 그 기무사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 문건 만들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럼 만찬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또 했을 거다라는, 이제 우리는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실제로 군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뭐 제보들도 들어오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2016년 17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 때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그 탄핵 그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혁명으로 막 번지면서 수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 나오면서 탄핵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그렇게 이염 수위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리얼미터도 20%대까지 20% 떨어졌고, 뭐 그 지금 23% 갤럽도 23%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단히 그런 위험한 그 상황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잖아요. 뭐 완전히 그 딴 나라, 섬나라에 사는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기자 회견할 때도 보니까 뭐 의료대랑 관련해서도 뭐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그 현실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과의 현실에서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공감 능력이 완전 상실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무마기에서는 그냥 그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라든지 정쟁화시키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 기조의 전환 이런 것도 촉구하면서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그럴까봐 경고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또 맞받아치면서 네. 괴담 유포당이다 이렇게 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저 정치라는 것이 저 말로 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행인 거고 그런 일 혹시라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국민들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냥 뭐 이렇게 도둑이 재발절에다 이런 것처럼 그냥 너무 발끈하니까 아니면 그냥 저 태연스럽게 그냥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면 될 일을 너무 가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그 폭락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각종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그 명품백 그 무혐의 처분 이런 그 리스크들이 닥칠 때마다 했던 패턴이 뭐였습니까? 뭐 막 그 북풍 공작 같은 거 얘기하고 막 네. 방국가세로 얘기하면서 뭐 빨갱이 막 이렇게 운운하면서 네. 이런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국면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뭐 이제 바로 또 이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에 대한 뭐의 수사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들 뭐 이제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방부의 중요 정보 라인들이 전부 다 충암고 네. 출신으로 그저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충암고 라인으로 다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네. 흐름들도 다 여기 연관된 거 아니냐. 결국은 김용현 그 저 후보를 과거에 우리 그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완전 이 정권의 실세인데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고 군 당국의 주요한 라인들이 전부 다 네. 충암고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저 충암고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일부 언론에 보면 네. 그런 상황들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정부가 혹시라도 무너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라인들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저는 우리 당에서는 제일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 이제 김용현 후보자가 이제 박선원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이 충암고 출신인 것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왜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공간에 왜 불렀냐? 부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련에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만찬 그 저기 경호처장이 간절히 불러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이런 거를 불러서 만찬을 한 거랑 또 그리고 주요한 정부 라인에 네. 그 777 사령부라든지 그런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충암고 라인을 배치했다든지 아니 저 40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5천만 중에 뭐 4명이라고 하면 더 뭐 그럼 더 그런 논리는 제가 봐도 성립은 안 되는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그 라인들을 충암고 라인을 바꿨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엄령이 선포돼도 헌법에 보면요. 77조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이 무력화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실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해제 요건이잖아요. 해제 요건이고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작성된 그 계엄령 문건에 보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 구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포 구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현행범인 경우에만 체포 구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현행범은 대단히 다양하게 현행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심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럼요. 무력화시킬 것이다. 어제 김민석 최고가 그 예. 인청 때 그 지지를 지적했잖아요. 현행범이라는 거는 뭐 아주 사소한 뭐 예를 들어 뭐라도 그냥 만들어서 걸어갖고 현행범이다라고 체포 일단 해놓고 구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하면 뭔 짓을 못 하겠느냐.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일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 계엄 뭐 준비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게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얘기를 모두 발언에서 꺼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그 계엄 관련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지금 상황이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에 그런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정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라든지 정치권하고 전혀 대화나 타협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21번이나 예, 지금 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그 문건에 보면 탄핵 기각되면은 탱크 등을 동원해서 촛불 시위를 제압하고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의결 종족수를 국회 네. 종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체포 구금하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건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보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툭 던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기 충분한 그 군의 인사라든지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옮기면서 또 신원식 장관을 국방부실장으로 하면서 또 없던 국방부실 특보까지 만들어서 또 연쇄 이동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 이거죠. 신원식 장관도 완전히 그 구구 누라이트 사관을 가진 친윤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 장관 시키고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바꿔야 돼. 그 특별한 설명도 사실은 네. 궁색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특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앞에 국방부 장관이 이래 필요해서 네. 여기를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했다. 특보가 해외를 제한 없이 다니면서 역할을 할 것이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길래 이거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국민의 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충안고 라인 배치를 하면서 인사가 좀 이게 지금 친정 체제로 가는 모습 이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또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국방부 인사 있잖아요. 군 인사. 그때 이제 군을 이제 김용현 장관을 통해 갖고 장악할 인사를 통해서 군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방첩사령관도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충안고고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그 박종선 777 사령관도 충안고고 거기다가 아까 뭐입니까 이거 수방사. 거기 특전사 사령관 불러다가 또 만찬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군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이제 그 최혜명 특검법 그것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김용현 후보를 국방부 장관이 내정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게 또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용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니까 용산에 이전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이전한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해준 거 아니냐, 승인해준 거 아니냐, 뭐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산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방부에 있는 뭐 그 해병대 사령부인가요? 다 연쇄적으로 다 이전시키면서 그리고 처음에 뭐 490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연쇄 이전 비용까지 합치니까 1조 이상 들고 지금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막 거기가 옛날에는 뭐 무덤이었다 그래서 뭐 천국 얘기까지 같이 막 덧붙여서 그런 얘기들까지 의혹까지 막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관저도 이전하면서 관저에 또 뭐 수의 계약 뭐 특혜 뭐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거기에 줄줄이 그 고무줄기라 그러나요? 저 고구마 줄기라 그러나요? 그렇죠.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계속 있는 나오고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지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방부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옮긴다고 그 중요한 국방부 저기 관련된 그 부대들 다 이전시켰잖아요, 딴 데로. 그래 그때 뭐 무인기까지 진공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인기가. 그런 제공했던 또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군인들 그 군대에서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그렇네. 경호처장 뭐 그 전에 뭐 TF를 꾸려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군에 좀 혼란을 준 거는 사실인데 국방장관은 또 오게 됐다. 김용현 전 처장이 이것도 눈에 띄고 어제 보니까 상당히 태도가 뭐 말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당 의원들 향해서 김용현 후보자가 상당히 좀 뭐 고압적이어야 되나요? 뭐 거침이 없어요. 네,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틀막 경호 그걸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자로서 이틀막 경호했던 게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과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틀막 경호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 사람은 나중에 뭐라도 뭔 짓이라도 할 것 같네. 그 과거에 뭐 차지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계엄령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그런 이렇게 좀 세게 경고를 해놔야지 그나마 좀 군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요. 계엄 얘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반박을 공개적으로 했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뭐 회의에서도 반박을 하고 아니 근거를 대라는데 뭐 본인은 뭐 반국가 세력하면서 근거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기 그 이상한 그 뉴라이트 사관들 뭐 다 장관들의 뭐 국가 요직에 다 그런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왜 이런 주장을 이런 사람을 공직자에 임명했냐라면 구구 뉴라이트는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러잖아요. 네. 뭐 근거는 안 되고 무슨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본인은 쉽게 하면서 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거 됐잖아요 지금 인사라든지 만찬이라든지 네. 뭐 과거에 그 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개헌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의 근거?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근거 뭐 이 개헌 문건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근거 대라 이런 느낌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기가 있다고 하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려를 나타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근거 대라 뭐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지만 여기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다. 어제 뭐 개헌식에도 윤 대통령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봤을 때 국회를 아예 뭐 이제 생각 안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이제 야당과의 전쟁 선포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여야 9월 1일 만났잖아요 대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어깃장 놓은 것 같아요. 싫은 거죠. 여야가 또 손잡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강대강으로 가려는 작심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 거기다가 여야 대표회담을 하니까 한동훈까지 미운 거죠. 누가 더 미울까요? 이재명, 한동훈. 지금은 한동훈을 더 싫어할 것 같아, 미워할 것 같아. 이재명 대표야 뭐 상수였으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렇게 뒤통수 맞거나 배신 때리면 더 열받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를 갈고 있겠죠. 아유.
어제는 개원식에 사실은 87년 체제 이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안 왔어요. 맞아. 의원님 뭐 이제 초선으로서 천지 개원식을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뭐 박근혜 때나 뭐 MB 때나 그때도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지만 개원식에는 다 왔었거든요. 맞아요. 윤 대통령은 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원래 이게 7월 며칠 날인가 그때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최혜병 특검 그 관련해 가지고 여야간에 공방하다가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네. 그 취소하고 이제 96일인가 개원식을 어제 했는데 그것도 최장 가장 늦어진 개원식이라고 늦어지기도 했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안 오고. 예. 그리고 사실 개원식은 국회가 여는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쟁을 떠나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와서 사법부에 대한 그 개원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국회는 사실 그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니까 가장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대의하는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오는 것은 이건 뭐 여야의 관계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예의인 거거든요. 국민들 만나러 온다.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어깃장인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그 저기 전두환 노태우도 왔었어요. 12대 국회 때 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개원식 때 왜 그 저쪽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검은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했잖아요.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걸 안 오는 것은 정말 뭐 그냥 막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싸워보자, 뭐 끝까지 뭐 해보자,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나는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기국회 기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회와의 관계는 좋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지 않고 또 어제 이제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야당을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써가면서 비판을 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도 여야 관계, 뭐 여야 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야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른바 전현희 의원의 그 발언, 그 표현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것이고요.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야당 탓으로 전 정부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 입법권을 먼저 이렇게 그 부정하고 그 대화보다는 그 갈등의 정치를 촉발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 받은 거잖아요.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국정 기준 바꾸라고. 네. 그런데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선에서 이제 안전히 참패한 이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하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 협치 국면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하겠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영수회담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장 참패했으니까 네. 국민들한테 내가 이제 좀 통 크게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래. 예. 그래서 저기 뭔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꼼수의 영수회담을 한 거라는 게 지금 확인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거는 쇼였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자리가 당연히 영수회담하면 야당 대표가 쓴소리 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총선 민심 받들으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건데 그거를 그냥 한 번 딱 하고 나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정말 이렇게 정권을 운영하면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쓴소리, 비판 여기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항상 이거는 완전히 그 ABC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 예. 국민의 삶의 그 삶과 경제, 뭐 민생 이런 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이라 하잖아요. 끌려. 네. 그 야당은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이 기능을 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그러면 야당 보고 뭐라 그래요, 야당 보고.
야당이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본인들이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고 뭔가 그러면 안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면 의료 대란이라든지 또는 뭐 물가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열심히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 야당에게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도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무슨 소위 말해 진짜 본인 얘기만 맞다나 근거도 없이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다. 그 지방 그 국립병원 가봐라. 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막연한 근거 없이 그냥 네네. 그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그냥 뭐 근거 없이 뭐 정쟁을 유도한다. 괴담 유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뿌린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또 지적도 하면서 대통령이 어제 개원식에 안 온 그런 설명도 나오던데 여야 대표가 만났다. 그리고 민생협의기구 만들겠다. 8개 항에 합의한 회담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물론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여야 대표가 만난 이 모습 자체가 국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체가 만남의 그 자체. 지금 그렇죠.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두 대표가 악수하고 어쨌든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한동훈 대표 표정이 좋네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했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한 이 느낌을 보면은 저것도 11년 만이라며요. 11년 만에 의제해가지고 만난 겁니다. 여야 대표가. 여야 대표가 만난 것 자체가 그러면 정상화된 거 아닙니까? 11년 국회가? 만에. 예. 아니, 그러니까 여야 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네. 정부에서 오히려 그에 대해 어깃장을 놓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계속 국회 찾아와가지고 해주세요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부는 아예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포함해서 윤 대통령도 다른 세상에 있고 이 여야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 국회는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아예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당 네. 그 한동훈 대표부터 국민의힘도 지금 책임을 정말 방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원래 여당 대표는 네. 권한이 없어서 힘이 없대요.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면 네. 그대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결정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랬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내가 예. 한번 그 과거의 기억을 얘기해 보면 지금 최혜병 특검법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당이 그대로 그 안으로 갖고 이제 우리가 특검법 발의한다고까지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안에서 뭐 안팎으로 뭐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을 갖다 못 받고 압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최혜병 특검법 대통령실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거부권도 행사했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그 누가 제안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 저기 추미애 당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에다가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설득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뭐 네. 단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농성하고 하면서 그리고 야당이 당연히 이제 그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그럼 그들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항태자였던 그 김경수 도지사 관련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 BH에서 청와대에서 그거를 흔쾌히 하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걸 받아준 거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수용을 한 거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여당의 역할 아닙니까? 여당의 그러니까 꽉 막힌 전국을 그 야당과 그 대통령실과의 그 가교 역할에서 풀어주는 게 그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자 권한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니 윤석열 정권이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럼 그럼요. 여당 대표의 그 힘이 그 말의 힘이 그 정도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런 뭐 권한과 힘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앞으로도 생길까요? 그러니까 반바지 대표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바지 대표. 한동훈 대표는 있잖아요. 예.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나요? 자질 같은 걸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그렇게 웃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하고 다음날 최고위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도 저격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계엄 발언에 있어서 강하게 또 국기문란, 뭐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예. 4개의 도청 장치. 아니 무슨 또 그러고 무슨 뭐 예. 뭐라 그랬어요? 뭐 대화를 통한 정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게 대화를 통한 정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 전날 만나놓고 다음 날 가서 그 상대당 대표를 공격하는 게. 그렇네요. 거의 이제 국기문란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을 모르겠습니다. 그 뭐 3시간 정도 논의를 하고 한 상대방을 향해서 그야말로 맹비난한 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이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뭐 이재명 대표나 야당 공격하면서 말꼬리 잡아갖고 말로 막 말장난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법무장관 때 뭐 그런 모습 많이 봤죠. 존재감을 막 높이는 방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과를 내서 스스로 득점해야지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본인이 당 대표 돼가지고 성과 낸 게 있습니까? 한 개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 만난 게 성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게 5천만의 언어냐고요. 이건 아니죠. 아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이제 계엄에 대해서 어제 회의에서 비판했지만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여야 이제 대표가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의료 대란에 있어서 이게 의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 얘기를 해서 발표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추석 앞두고 그 연휴 때 의료 대란 대비해야 된다. 또 의료 개혁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움직임, 특히 이조 사회부총리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여가지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또 반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이건 진짜 코미디 같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 아무 문제 없다, 잘 돌아간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조대로 지금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회의 자료 보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 권역 응급센터 내 전문의하고 전공이 있잖아요. 그 분기별 근무 현황 보니까 작년 4분기에는 910명이었는데 지난 21일에는 513명으로 43%가 줄었어요. 어제도 방송에 나오더만요. 그 뭐 건국대인가요? 거기 지방 그 건국대 병원에서 전공은 이미 없고 전문의만 있는데 7명 중에 5명 그만뒀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네, 원래 7명 다 그만뒀다가 2명 설득해갖고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응급 센터라는 게 24시간 운영돼야 되는데 저녁 9시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이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뭐 비공개로 뭐 병원에 방문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만 문제 없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도 한계가,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렇게 자기 정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하게 얘기해야죠. 왜 얘기 안 합니까? 아니 왜 맨날 우리 야당하고 국민들한테만 얘기합니까? 그리고 해결을 왜 못해요? 왜 성과를 못 내냐고. 그러니까 벌써 3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무슨 다시 무혐의 처분하니까 뭐 팩트와 법리에 맞춰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한 말에 그 꼬랑지 내리고, 최혜병 특검법도 그랬죠.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말만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식을. 그리고 이주호 장관도 지금 아주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장관이? 그러니까 6개월 뒤면은 그 의사들이 항복할 것이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인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 뺑뺑이 돌다가 네.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다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얘기하잖아. 22번 뺑뺑이 돌았다고. 네. 그 정도로 우리 당에 그 김한규 의원 있잖아요. 예. 김한규 의원 아버님이 그 저기 의사셨잖아요. 예. 그분도 그 뺑뺑이 그렇게 하다가 그 저거 하셨다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현실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렇게 본인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 무슨 뭐 동료 시민 막 하잖아요. 그 시민들이 지금 그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이태롭고 있는데 왜 세게 말 한마디 못 하고 눈치만 봅니까?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 정치만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합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만약에 이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 또 이제 민심을 반영한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은 길이라고 할까요? 뭐 평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아니 정치가 성과를 내야지. 앞으로 뭐 이것도 한두 번이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하고 6개월만 기다려 달라. 이 얘기 저는 들으면서 그럼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데 6개월 뭐 짧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또 시민들이 고통받을까. 그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그 SNS 통해서 밝혔잖아요. 6개월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까요? 6개월 뿐이겠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정말 지금 뼈아프게 지금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 자기가 성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들 말고는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뭐 의사들도 뭐 학생들도 싸워 이겨서 무찔러야 될 뭐 적으로 막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무슨 얘기하면 오히려 어깃장독듯이 더 하나잖아요. 그 여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당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총체적 난국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받은 국정브리핑하고 또 기자회견 현장을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보면서 국민들 느끼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료 현장도 가보라고 기자한테 얘기하더라고. 가보라고. 근데 사실 대통령이 가는 그 현장과 일반 시민의 겪는 현장이 다르잖아요. 다 세팅되는 현장 가는 거 많이 아닙니까? 갔다 그러던데 그 옛날에 간 거잖아요. 다 최근에 안 갔잖아요. 최근 몇 달 동안 안 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오히려 이제 어제 그 의료대란 대책특위 만들어서 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말 발전해오던 응급의료가 6개월 만에 엉망진창이 됐다고 한탄을 하더라고. 한탄. 30년 동안 만들어놓은 응급의료 체계를 6개월 만에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대. 윤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든 거네. 그러니까 그 저기 의료 개혁이라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야당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수 증언하고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왜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막 다그치듯이 이렇게 폭압적으로 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기 과정을 거쳐서 관계자들도 다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적정한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왜 안 하고 이렇게 힘 밀어붙이기를 했느냐. 결국은 총선 앞두고 그냥 막 한 거잖아요. 무대포로. 2,000명의 근거가 뭐냐라니까. 뭐 과학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꾸 우리한테 근거들라 그러는데 도대체 본인들이나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2,000명 근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뭐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과학적인 게 2,000명 완강하게 2,000명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 나는 그것도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진중권 교수도 이상한 사람 같고 또 김건희 여사가 2,000명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해서 그 2,000명이 나온 건지 2,000명 정해진 걸 갖고 전한 건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2,000명의 시작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2,000명 여기 집착하는 모습. 사실은 이게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한 400명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500명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초반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용산에 이전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 과거에 그 외교 순방 갔을 때 그 뭐 엘리자베스 여사 네. 그 조문 안 하고 뭐 그 저기 가는 날짜 막 이렇게 네, 일부러 네, 뭐 네. 이런 날짜를 맞췄다. 이게 뭐 천공의 기운이 스며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의혹들 막 그때도 막 한참 있었잖아요. 예. 이 2,000명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래서 2,000공이기 때문에 2,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근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윤 대통령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계속해서 뭐 개업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적으로 계속 돌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응을 해야죠. 저는 정말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하는 거고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 그 3대 국책 연구기관, 역사 연구기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김태효 차관이나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네. 그 신원식 그 뭐 국가안보실장이나 등등 전부 다 그 뉴라이트 구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강복절 행사에 불참한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네. 그래도 그 독립기념관장하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무위 소관이어서 우리가 현안 질의하면은 애둘러서 돌려서 대답 안 하거나 그래요. 코멘트 하더라고요. 참. 근데 예. 김문수 장관은 안 그랬잖아요. 막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독립운동 하는 거지. 훈계하듯이. 그때가 그 일제시대 맞지 일본 국민 맞다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생중계하고 있는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아마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장관 후보자가 네.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한 거잖아요. 일본 국적 얘기를 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네. 헌법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공직자 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니까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정치인으로서 아스팔트 보수 집회 가가지고 한 거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주장했다고 쳐요. 근데 이건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는. 그래서 어제 이 예결 특위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변한 모습을 보니까 일제 강점기 성조들의 국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총리는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다. 그럼요. 헌법에 명시된 대로 3.1운동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죠.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야당을 향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가 편파적이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편파라는 말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헌법에 명시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야당을 무조건 이 문제 제기하면 편파적이다. 왜 이렇게 삐뚤게 보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예. 그 보훈부 현안 질의할 때도 제가 정말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국조법, 네. 국조법하고 대법원 판례 그리고 그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그 군정 시대에 만들어진 그 조례 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찾아갖고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가 불법이었다라는 게 이미 다 확인됐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내가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국조법 있잖아요. 네네. 그 국조법 관련해서도 이게 2015년도일 거예요. 2015년도인가 2005년도에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그 심사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래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회복할 이유가 없다. 네네. 이렇게 국회에서와 정부에서 명확히 확인했어요. 국적법상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법은요. 네. 상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민인가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시킨 게 그 좀 전에 말한 군정 시대에 있었던 그건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국지로 갔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일제 시대를 넘어서 대한제국 시대까지 쭉 넘어가도 그렇죠. 우리 그분들이 우리 손주오면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민, 거예요. 그걸 그대로 대법원 판례에서 다 인용했고 헌법에 굳이 헌법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헌법은 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인정보를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일제 시대는 불법이었다. 이게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한 사람을 장관이 그것도 그 헌법을 부정하고 그 이게 안 맞는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장관, 국무위원이다. 우리 어제도 우리가 개원식 예. 할 때 선서하잖아요. 헌법을 준수하고 그렇죠. 대통령도 선서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근데 헌법을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그 장관으로 임명했어.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 이거 선서 위반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이거 있겠네요. 어떻게 헌법 위반으로 어떻게 뭐 없나?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헌법 위반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한번 따져봐야. 그렇죠. 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인데.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 중에 참 눈길을 끄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색깔 칠하지 말라,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 미몽에서 깨어나시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건 정말 걱정돼요. 정말로 정말 그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대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 진짜로. 그랬다 보니까 네. 이제 B급, C급 인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B급 인사가 장관이 되면 네. A급 씁니까? 그렇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B급, 예, C급으로 예. 또 쓸 거 아니에요. 밑에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자꾸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들이 이제 그런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우리가 무슨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 예. 아니 김태효도 누라이트 인사에 백인에 이름 올렸었잖아요. 근데 누라이트에 대해서 뭐 세신적인 보수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누라이트를 악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누라이트를 모른다라고. 어제 한덕수 총리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다, 모른다. 아니 본인들이 다 몰라요. 누라이트 윤석열 본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라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하던데 아니 사실은 이 독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지하철역에서 독도 사라진 이 상황. 근데 이게 자료를 보면요, 뭐 복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따로 또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철거만 한 건데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 모니터 설치해가지고 독도의 영상을 계속 보여주겠다. 또 이 색칠을 뭐 다시 뭐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또 야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지적을 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독도는 사라졌을 겁니다. 이 조형물 자체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독도 지역이 또 진상조사 특위 또 위원이에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뭐가 생기면은 꼭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10월 16일 재보궐 공관위원이기도 지금 하고. 일을 혼자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첫 일정으로 저희 간 게 성남 시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한 거였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송출하던 거를 그 이미 끊었다면서요? 아니 2년 전에? 예, 2년 전에. 아, 2년 전국 거기 독도 모습을 송출하다가 성남시 한 52군데에서 송출했었는데 네. 그 예산이 뭐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걸 다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네. 독도 지우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처음에 만든 거잖아요. 독도란 것 자매 결혼도 맺고 그런 이제 이재명 지우기입니까? 그런 결국? 것도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때 이제 신상진 지금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지우기 위해서 또 우리 독도 지우기 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욱 전 의원께서 차기 다음에 성남시장 출마설이 유력하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또 가서 이제 거기 앞장서서 하시고 참 정치가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도 그렇고 지금 역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독도 지우기 그 특위 만든 다음부터 예. 다 복구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어제도 우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예. 두 군데 가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연기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정상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것도 계엄도 이제 하려다가 지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참 우려가 크다는 거고 이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태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수사심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집 압수수색을 또 했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걸 볼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사안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4년 전에 네.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뭐 곽상도 의원이 뭐 의혹 제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고발된 건이었는데 네. 수사하지 않다가 이것도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라고 그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중앙지검장으로 이렇게 오고 네.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면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갑자기 막 진행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순서가 그 이전의 의도가 대단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무혐의 종결 처리한 거 네. 그리고 뭐 각종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하고 이런 것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터뜨렸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필 왜 이때냐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수사 방식을 볼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할 때는 김건희 여사 이제 만나러 비공개 출장 갔던 검찰이 열심히 또 압수수색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좌 추적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검찰은 작아졌었는가 이런 얘기 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어제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러 가죠. 네, 양산에 8일 가서 날, 네, 8일 날 이재명 가시는데. 대표를 그 대표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게 되는데 네, 아마 이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실 때 그 논두렁 시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거에 저기 지금 또 재판되는 거 아니냐라는 되게 우려가 좀 생기는데 이게 지금 그 출가한 딸의 그 사이에 네.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제3자 뇌물도 아니고 직접 이제 뇌물 받았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 시키면서 그 사의를 그 타 이사 제시라는 네. 곳에 저기 취업시켜서 급여를 받게 한 거예요. 급여를 받게 한 것이 뇌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생활비 이런 네. 걸 주다가 네. 사위 취직한 다음에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딸과의 경제 공동체, 딸과 사이가 부부간이니까 경제 공동체고 이렇게 경제 공동체고 이 경제 공동체가 성립돼야지 요게 그렇죠. 지금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3자 뇌물로 엮으려고 하다가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빼고 이제 뇌물죄로 직접 간 거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그 부부고 딸이고 네. 아빠가 딸이고 이 관계가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엮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 아닙니까? 훨씬 더 경제 공동체 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형평성이 없고. 네. 그리고 정말 그 4년 전에 있었던 걸 캐비넷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진척에 해서 문 전 대통령이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직접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 물론 이제 뭐 이 성역이 없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는 성역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된다.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리는 노림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온통 지금 그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이걸 도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된 거로 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6일 날 수사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하필 딱 이때. 그건 아예 지금 다 잊혀졌어요. 벌써. 최혜병 특검법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의료대란도 지금 이거에 묻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이 다 묻히고 있는 이게 지금 이거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죠 이게. 그렇네요. 그게 뭐 이렇게 사실 그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둘째 차치하고 그 앞단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인가요? 어제 보니까 또 5천만 원 입금한 거를 또 느닷없이 그 사건과 관계도 없는 걸 또 하나 또 얹어가지고 또 막 또 서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혹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종편이나 이런 곳에서는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이거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의 100분의 1만이라도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뭐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진 다음부터 뭐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계속 뭐 통장 뭐 통신 검열 뭐 다 지금 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재판도 계속 이제 받아야 되고.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너무나 이게 그거야말로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또 기류가 어떻게 바뀌고 흘러가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최고위에서 또 얘기했지만 이 관련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아마 거기 맡아서 이 사안에 있어서요. 지금 이제 만들고 이제 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만들기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원래는 그 전에도 검독이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 안에 전 정부에 대한 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확대 개편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현정 의원과 함께 모든 현안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화요일 이 시간만 되면은 쭉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워낙에 다 설명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 줄을 정리하는 것 같아 좋아요. 네.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답답해하고 계시고 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잘못되고 뭐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따로 뭐 돌파구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당장 뭐 3년 너무 길다 이런 구호가 나왔을 정도로 총선 때 너무나 힘든데. 경제도 힘들고 민생도 어렵고 의료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왔는데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원님.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그 정권에서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대단히 안 좋게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대단히 큰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는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민생 법안들도 지금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 당의 입장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생 법안이랑 관련된 것들은 그대로 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동해서 가고 그 특검법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가고 두 개를 연계시키지 말고 각자 이렇게 할 것들을 하자. 이렇게라도 국정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 역할을 하자 이런 기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도 정말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 척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기 갤럽에서 23%고 리얼미터도 29%대로 떨어졌어요. 20%대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대로 떨어지면 심리적 탄핵
그 저기 데드라인이 네. 1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3%에서 몇 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의료 대란 이런 것도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그 선이 마의 그 10%대가 안 깨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적으로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 대비해서 아까 우리가 저 합리적 의심하고 있는 계엄령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이게 두 기 지금 이렇게 서서히 처음에는 이렇게 세다가 한꺼번에 팍 두 개 제방이 터지면서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저 지경까지도 지금 걱정하는 지경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엄중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도 한동훈 대표도 자꾸 자기 정치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기 정부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참 답답하고 좀 여러 가지로 심란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 국민들을 믿고 또 우리 김현정 의원을 믿고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사실 며칠 전에 예. 최재형 목사 등하고 저기 시민단체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6일날 여는데 최재형 목사도 같은 저거잖아요. 저기 뇌물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근데 본인은 안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자연 보고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부르고 김건희 여사만 수사심의위원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했대잖아. 그래서 네. 9일날 수사심의위원회 올릴지 말지를 9일날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리고 6일날 열릴 수사심의위원회도 네. 그동안에 이원석 총장의 발언이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또 저기 신무정 검찰총장 후보자 또 명품백 수사에서 묵묵부답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면죄부 주려는 형식적 절차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지금 또 덧붙여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들이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나 있죠. 경제 폭망되어 있죠. 네. 국민들의 삶은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백척간투로 내몰려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각종 무슨 의혹으로 인해서 특검법을 발의되고 있고 이런 상황. 거기다가 계엄령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하겠다 이렇게 가고 여야 간에 같이 협치해서 가자 이렇게 지금 나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래도 국민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믿고 앞으로 한 걸 한 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사실 여기 화요일마다 방송할 때 보면 예. 쭉 이제 한 주 동안에 정치적 이슈들을 쭉 얘기하고 제가 이제 정무위니까 정무 양권을 하나씩 항상 이렇게 다루려고 준비를 하는데 항상 한 번도 못 다뤘어. 시간이 앞에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서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네. 요거는 오늘은 좀 해야 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이게 최근에 제가 두산 바켓 방지법 발의한 거 이제 그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최대주주나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벌의 일가들이죠. 특수관계인데 일가들의 경영 승계라든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합병이라는 꼼수를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 줄 방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게 제일 대표적인 그럼요. 거잖아요. 지금도 소송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산에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가 두산 밖에 방지법도 발의를 하고 제가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한테 현안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내가지고 금감원에서 그걸 승인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저의 지적 이후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권신고서를 계속 반려를 시켰어요. 계속 정정 요구를 했다고 소액주주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그랬더니 합병을 철회했어요. 야. 두산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데 예. 합병을 철회했어요. 이게 그렇게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그 불투명하게 그 재벌의 일가들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 네. 이런 불투명한 지배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신뢰를 못 받고 외국인들이 떠나고 그럼요.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판 많이 했죠 이번에. 예, 이런 거를 바로잡기, 이런 거를 자본시장을 살리겠다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게. 정작 중요한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느닷없이 금투세 얘기 꺼내가지고 금투세는 자본시장 밸류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회담에서 그랬잖아요. 네. 비정상적인 거를 비정상으로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다. 그러니까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뭐 유예할 수도 있고 더 아주 그냥 그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없게끔 하고 시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그 방식들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저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궁극적인 그 코리아 부스트업이라죠. 민주당은 저쪽은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데 네. 자본시장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과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맥락이에요. 일본이 10년 전부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펼쳤었는데 네.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그런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투명한 지배구조. 그러게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그 우리금융지주 전 손태승 전 회장 때의 불법 대출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제 저 특별감사도 들어가 있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저 금융지주 회사 가 4개가 있는데 그 회장들이 장기 집권을 했어요. 소위 셀프 연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연임은 필수, 3선은 뭐 선택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3선 4선씩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왕적 권력이 되는 거고 제왕적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 친인척에 대한 불법 대출 같은 게 발생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배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회장을 뽑는 지배구조, 회장을 뽑는 그 방식이 회장이 자기가 선출한 사회이사, 자기가 임명을 해 사회이사, 그 사회이사들이 회추위에 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뽑아요. 그게 셀프 연임이라 그랬거든. 예. 이런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이상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게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고 자꾸 겉다리로 가고 있다. 그걸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법안 네. 그 주산박개 방지법 법안도 냈고 또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그 공정 의무로 바꿔가지고 그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공정 의무를 진다라는 상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를 한 것도 있고 오늘은 또 이어서 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그런 그 불법적 특혜 대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네. 근본적인 것들, 그 회장의 그 지배 뽑는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꾼다는 그 법을 제가 오늘 또 발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법안이고 맞아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네. 이런 사안들 때문에 묻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였냐면 아까 막 이렇게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 발의하고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동의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라도 자본시장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 코리아 부스트업 정책들을 지금 한번 발표했는데 꾸준히 이거를 실제로 그 입법까지 될 수 있도록 챙기고 나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께서 의원님과 기자님 목소리와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 편하네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